1992년 10월 19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독일 본의 한 저택에 출동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순간 그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 안에는 두 구의 시신이 있었는데 44세의 여성의 시신과 69세의 남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침대 위에서 총에 맞은 채 발견됐고요. 남성은 침실 문 밖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들의 시신은 부패가 정말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44세 여성은 페트라 켈리, 녹색당을 창당하고 유럽 전역을 뒤흔든 여성이었고요. 69세로 죽은 남성은 전 나토 총사령관이며 장군인 게르트 바스티안이었습니다. 이들은 연인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을 동반 자살로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죠. 그날 밤 그 저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페트라 켈리라는 이 여성은 전직 장군과 함께 죽음을 맞았던 걸까요? 오늘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페트라 켈리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절대 안 돼! 라는 말에 움츠러들고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대학생 때 그녀는 교황 요한 바오로 6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소아암으로 고통을 받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겨우 7살인 그레이스는 한쪽 눈을 적출해야 했고 그래도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페트라 켈리는 교황에게 편지를 씁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세계 카톨릭의 수장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교황님한테서 답장이 왔는데 가족이 모두 다 로마로 건너와라. 내가 집전하는 미사에서 동생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올리겠다. 이런 답장을 받았습니다. 얼굴 절반을 붕대로 감은 어린 그레이스는 교황님의 손을 잡고 행복하고 감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얼마 안 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상심한 언니 페트라 켈리는 교황님한테 탈퇴서를 써서 보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 동생 죽었구나 하고 포기하고 조용히 교회에서 나왔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황에게 직접 그만두겠다 하고 통보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도 없었고 어떤 권위 앞에서 움츠러드는 일도 없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페트라 켈리는 당시 미국에 살고 있었고요. 아메리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완전 우등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칭찬이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게 쏟아진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1학년 때 물론 장학금을 받았고요. 2, 3, 4학년 장학금을 다 예약을 해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1학년 말에 떨거덕 이런 통보가 온 거예요. 너 2, 3, 4학년 장학금 없어.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넌 독일 국적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주저앉을 페트라가 아니었죠. 페트라는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이 상원의원한테서 답이 올 때까지 계속 편지를 쓴 겁니다. 그 결과는요, 아메리칸 대학교에 외국인을 위한 장학금이 정식으로 신설됐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페트라의 할머니는 독일에 살고 있었거든요. 정말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독일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총리 키징거한테 직접 편지를 씁니다. 키징거에게서 비행기 티켓이 날아왔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대학생 때 소련 대사관에다가 이야기를 해갖고 이 아메리칸 대학교 학교 행사에 소련에서 7갑 상어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냉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미국 대학에다가 학생 행사에 선물을 보낸다는 거는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레전드는 따로 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페트라가 허버트 험프리 텔레비전 쇼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미리 대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트라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왜 미국이 이 베트남 전쟁에 끼어듭니까? 저는 베트남 전쟁 반대예요. 부통령님 대답해 보세요. 부통령이 정말 쩔쩔맸습니다.
페트라의 무모함처럼 보이는 용기는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는 그녀의 출생의 비밀로 올라가 봐야 합니다. (1947년) 동독 병사 하나가 미군의 포로로 잡혔어요. 이 병사는 서독 여성인 마리안네 비를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마리안네는 마음 좋게 그에게 거주지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살게 됐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페트라라는 딸이 태어난 거죠. 하지만 페트라의 아버지는 아내와 아이를 두고 이혼하고 떠나버립니다. 페트라의 어머니 마리안네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됐는데, 이 독일에 와 있던 미군 병사를 알게 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페트라를 키워줬던 건 페트라의 외할머니였거든요. 외할머니는 나치를 아주 싫어하는 극우 반대 운동가였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정치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 할머니가 페트라의 생애 내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어머니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요. 어린 페트라도 따라가게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그리고 연이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암살 사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비폭력과 평화입니다. 10년 독일로 돌아간 페트라는 녹색당을 창당합니다. 1983년에 녹색당은 5.6%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무려 27명이나 연방의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페트라도 의원이 됐죠. 그녀가 의원이 되고 나서 서베를린에서 유럽 핵무기 철폐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페트라가 느닷없이 동료들 몇 사람과 함께 바로 동베를린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칼을 녹여 쟁기를이라는 플랜카드를 탁 만들어 들고는 동독 호네커 공산당 서기장한테 탁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평화회담 좀 합시다. 얼마나 이게 돌발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 호네커한테서 답이 왔어요. 좋아요. 넘어오세요. 이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동독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그 촛불 평화 시위를 벌이던 이 사람들을 동독 공산당이 다 잡아 가둔 거예요. 페트라는 동베를린으로 넘어갔잖아요. 호네커 서기장하고 회담을 하는데, 나는 이 사태를 규탄합니다. 이게 첫마디예요. 그러니까 호네커 굉장히 당황했죠. 변명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세 가지 협상 조항을 탁 내밀었어요. 양 진영에서 무력 사용 금지, 양 진영에서 적대 행위 금지, 단계적 무기 감축, 이 세 가지에 사인하세요 이렇게 내밀었거든요. 호네커가 두 개는 사인을 했고 단계적 무기 감축은 사인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한 사건 사고였죠. 네. 새파랗게 젊은 녹색당 의원이 그냥 동베를린에 넘어가서 호네커한테 이리 나와요 이래가지고 회담을 해서 성사를 시킨 거잖아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이제 그녀의 활동 범위는 유럽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독일 의회에 미국 호피 인디언과 또 나바호 인디언을 초청을 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얘기를 듣습니다. 원주민과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거였죠. 그녀는 항상 저변에 있는 민중들의 욕구를 끌어올리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남호주 사막에서 핵폭탄 실험을 했을 때 원주민들이 얼마나 큰 질병에 시달리는가 하는 걸 그녀는 목도했고요. 그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86년에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했을 때 1500km 떨어진 스웨덴에까지 방사능이 감지됐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그들은 반핵 운동에 앞장서는 녹색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페트라 켈리를 원점으로 하는 녹색당의 활동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운동이 됐습니다. 페트라 켈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장 결석을 앓아서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요. 체력도 바닥을 치는 사람이었고 몸매도 갸냘프거든요. 근데 폭발하는 활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한번 연설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확 빨려들 수밖에 없었는데 요만큼의 가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정말 진심을 담은
그게 그냥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다 빨려들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무대에 예뻐 용기가 있죠. 겨우 44살을 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저는 이게 정말 인류의 크나큰 상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페트라 켈리 이 언니를 정그렇다면 반항할 수밖에 제게 모셨습니다. 그녀는 죽음에 반항했습니다. 어린 여동생의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황에게 편지를 썼고 직접 기도도 받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전쟁에 반항했습니다. 부통령과의 TV 토크쇼에서 베트남 전쟁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또 그녀는 동베를린으로 건너가서 공산당 서기장에게 평화를 약속받는 회담을 했습니다. 즉 폭력에 반항한 거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원주민과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녀가 연인과 함께 동반 자살이라뇨? 사실 페트라는 자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원직에서는 떠나 있었지만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동반 자살을 했다면 무언가 유언장에 왜 죽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연인인 바스티안이 페트라를 저격했다? 이것도 이상하고요. 경찰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현관문, 방문 다 열려 있었고요. 비상벨도 차단돼 있었습니다. 이렇다면 이건 외부인의 침입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페트라의 죽음만큼은 정말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단한 여성이 44세를 마지막으로 생을 마쳤다는 게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녀는 인류의 미래를 아주 일찍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구 공동체가 살아남으려면 비폭력과 평화가 답이라는 것, 아주 어린 시절부터 페트라는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해바라기처럼 화려했던 여성, 매력이 넘쳤던 여성 페트라 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